오늘과 내일 라디오 독서실에서는 성우 윤수라의 낭독으로 김수미의 소설 아무도 오지 않는 밤 들려드립니다. 이 작품은 2011년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밀도 있는 구성과 문체로 인간관계의 부조리성에 대한 작품이지요. 임신을 한 주인공은 남편이 시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모두 주식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일 오리뼈를 고아먹는 시아버지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지만 화자는 참을 수밖에 없지요. 어느 날 밤 일찍 오겠다는 남편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고 산책 나가 1시간 만에 돌아오겠다던 시아버지마저 돌아오지 않고 주인공은 시아버지와 갈등을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민감한 임산부의 심리를 현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지요. 지금부터 성우 윤소라의 낭독으로 김수미의 소설 아무도 오지 않는 밤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 김숨. 첫 번째. 구릿빛 양은 들통에서는 한 무더기의 오리뼈가 고아지고 있었다. 오리뼈에서 우러난 누리끼리한 기름이 둥둥 엉겨 떠올라 장판지 같은 막을 만들어내는 동안 거실과 부엌은 차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부엌 맞은편 꼭 닫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노인이 걸어 나왔다. 제자리 걸음을 해 현관 쪽으로 돌아서더니 두 발을 질질 끌면서 움직여갔다. 고개가 쳐들려서 있어서인가 노인의 몸은 마치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듯 보이기도 했다. 현관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한순간 노인이 현관문 밖으로 지워지듯 사라졌다. 현관문이 저절로 닫히는 것과 거의 동시에 영숙이 식탁 의자에서 쑥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부엌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다. 가스레인지 화력을 최대한 미약하게 줄여놓아 들통 속 오리뼈 국물은 뭉근하면서도 집요하게 고아지고 있었다. 하루하루 고요하고 끈덕지게 지속되는 노인의 일상처럼. 노인이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하는 일이란 오리뼈를 고고 전기문이나 성경을 필사하거나 TV 뉴스를 시청하는 것뿐이었다. 날이 어둑해지면 노인은 슬그머니 방에서 나와 산책을 다녀왔다. 노인의 산책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1시간 정도 고작 집 근처 골목들을 쏘다니다 돌아왔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근린 공원이 있었지만 그곳을 찾아가지는 않는 눈치였다. 영숙은 노인이 굳이 복잡하고 소란한 골목들을 헤매고 다니는 이유를 알았다. 쓸모가 거의 다해 버려진. 그러나 노인의 눈에는
아직 쓸모있어 보이는 고물을 줍기 위해서일 것이었다. 노인은 기껏 주워온 고물을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고 자신의 방 외짝 장롱 속에 차곡차곡 감추듯 쌓아두었다. 마치 그것들이 사후에 자신의 쪼그라들고 메마른 육신과 함께 땅속에 파묻힐 귀중한 부장품이라도 되는 양. 선풍기, 액자, 시계, 화분 등등 낡고 찌그러지고 깨진 잡동사니들 속에 누워 영원히 잠든 노인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던 그녀는 어깨까지 떨면서 고개를 내둘렀다. 그녀는 현관 쪽을 흘끔 바라본 뒤 국자로 들통 속을 휘저었다. 장판지가 찢기듯 기름이 엉겨 만들어진 막이 찢어졌다. 누리끼리 하다못해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국물 위로 늑골과 목뼈, 엉치 등뼈 등속이 삐죽삐죽 악다구니 치듯 올라왔다. 그녀는 국자로 뼈들을 꾹꾹 눌러 들통 바닥으로 가라앉힌 뒤 국자 그득 오리뼈 국물을 떴다. 국자 속 국물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저절로 노인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타원형의 오목한 국자 속에 담겨 있어서인가 노인의 흐려터진 눈동자가 국자 속에 그렁그렁 괴어 있는 것만 같았다. 자신을 빤히 응시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그녀는 국자를 들통 속에 내던지듯 쳐박았다. 노인은 오리뼈들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는 걸까? 살을 싹 발라먹은 자잘하고 앙상하다 못해 흉측하기까지 한 뼈들을 옥천 오리식당에서 얻어오는 것인지도 모르지.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작년 겨울 그녀는 노인을 모시고 그 식당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73 생일을 맞은 노인에게 오리백숙을 사 먹이기 위해서였다. 마침 남편이 출장인데다 시누이마저 뭔 사정이 있어 며느리인 그녀 혼자 노인의 생일을 챙겨야 했다. 아침에 미역국을 끓이기는 했지만 생일상을 차리기가 못해 노인을 모시고 그 식당을 찾아간 것이었다. 그 식당을 알려준 이는 그녀의 친정어머니였다. 믹서에 간 말을 넣고 삶은 오리백숙이 밥솥만한 항아리에 담겨 나오는데 주말에는 꼭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유명하다고 했다. 10년 전인가 다 쓰러져가는 집을 개조해 식당을 냈는데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는구나. 오리백숙을 먹고 나면은 찰밥이 대나무 소쿠리에 담겨 나오는데 그 밥이 또 그렇게나 맛있다.
평일인데도 자리가 없어서 노인과 영숙은 다락 같은 곳에 올라가 오리백숙을 먹었다. 말을 갈아 넣어 풀처럼 끈적끈적한 국물을 노인은 걸신 들린 듯 떠먹어댔다. 낮게 내려앉은 천장을 떠받치듯 등어를 너부죽이 구부리고서 노인 때문인지 몰라도 그녀는 어쩐지 오리백숙이 못 먹을 음식처럼 역겨웠다. 반찬으로 나온 동치미 국물이나 떠먹다 찰밥을 미리 달라고 해 먹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와 계산을 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미는 그녀에게 식당 여자가 불쑥 물어왔다. 친정 아버지신가 시아버지신가? 오리백숙 좀 자주 사드려야겠어요. 글쎄 오리뼈를 얻을 수 있냐고 물으시네요. 식당 여자는 출입문 옆에 얌전히 서 있는 노인을 흘끔 바라보면서 말했다. 오리 뼈를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리 뼈는 왜? 왜는요? 그거라도 푹 고아 드시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식당 여자가 뻔하지 않느냐는 듯 말해 그녀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모욕을 당한 것만 같아 획 돌아서서 식당을 나왔다. 그녀는 아무래도 노인이 그 식당에서 오리뼈들을 구해오는 것만 같다. 오른쪽 눈썹 밑에 사마귀가 난 식당 여자한테 구걸하듯 사정을 해가며 그렇지 않고서야 사나흘마다 한 무더기나 되는 오리뼈들을 어디서 구해오겠는가. 거실 시계는 7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남편은 8시쯤 집에 돌아올 것이었다. 오후 4시쯤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노인은 혼자 식탁에 앉아 오리뼈 곤 국물을 떠먹고 있었다. 굵은 소금만으로 간을 한 그 국물을 노인은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이 마치 불로장생의 보약이라도 되는 양 떠먹었다. 저녁을 어떻게 할지 묻는 그녀에게 남편은 집에 와서 먹겠다고 했다. 밥과 국 다 아침에 먹고 남은 것이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먹을 만한 반찬들을 끄집어내 식탁 위에 늘어놓았다. 반찬이라고 해야 어묵볶음과 오이소박이, 오징어채 볶음뿐이었다. 일주일도 더 전 반찬가게에서 산 오이소박이는 짓물러 있었다. 노인만 아니면 남편과 지하철역 근처에서 만나 칼국수나 한 그릇씩 사 먹고 들어올 텐데
그녀는 매콤한 아귀찜이 먹고 싶기도 했다. 그녀는 귀찮았지만 자반고등어를 한 마리 굽고 계란을 4알 풀어 대충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바지락은커녕 감자와 파도 넣지 않고 끓인 시금치 된장국을 데웠다. 그녀가 그렇게 저녁 식탁을 차리는 동안에도 들통에서는 오리뼈가 쉬지 않고 고와지고 있었다. 오리뼈 고는 냄새와 자반고등어 튀기는 냄새가 뒤섞여 부엌뿐 아니라 집 전체에 떠돌았다. 베란다와 욕실에까지. (30분이나) 서 있었을까. 그녀는 두 다리와 발이 붓는 것을 느꼈다. 발가락들이 수족관 속 개불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비스듬히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가빠오는 숨을 골랐다. 그녀는 임신 7개월이었다. 임신 5개월 때 의사는 사내 아이임을 그녀에게 슬쩍 알려주었다. 그즈음 남편이 마침 출장 중이어서 그녀는 시아버지인 노인에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 노인에게 아들이라고는 달랑 남편뿐이었다. 정작 노인 자신도 형제가 누이들 뿐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다. 노인이 당연히 손녀보다는 손자를 바라리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내심 안도하고 흐뭇해하겠지. 대를 이어줄 손자가 아닌가. 아들이라지 뭐해요. 제 뱃속에 아이 말이에요. 그러냐? 노인은 그 말뿐이었다. 아무리 무덤덤한 양반이라도 어떻게 그렇게나 무덤덤할 수 있을까? 남의 집 며느리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여태 먹어보라면서 변변한 과일 하나 사다 준 적 있든가. 그녀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데도 노인은 예정일이 언제인지 단 한 번 그녀에게 물어오지 않았다. 하기는 내가 입덧을 그렇게 해대는데도 오리뼈를 온종일 고아댔으니 그녀는 임신 4개월까지 입덧을 심하게 했고 그것이 오로지 오리뼈 고는 냄새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오리뼈 고는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었다. 오리뼈 곤 국물을 하도 먹어대서인지 노인의 얼굴에 부옇게 살이 오르는 동안 그녀는 쇠꼬챙이처럼 말라갔다.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친정에 가서 보름 동안 지내다 오기까지 했다.
홀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홀시아버지 시집살이가 더하다더라. 결혼 전 친정엄마는 그런 이유로 남편을 딱히 마땅히 하지 않았다. 개원 중에 삼바 아파트 사는 이 말이다. 둘째 딸인가가 시집을 가서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술주정에다가 잔소리가 어찌나 심하던지 이혼까지 할 뻔했다더라. 도장까지 찍어 이혼장을 내밀어서야 남편이 시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냈다지 뭐냐. 그렇게나 꺼리고 우려하는 친정어머니를 그녀는 노인이 술 한잔 할 줄 모르는 단정하고 과묵한 분이라는 말로 안심시켰다. 그러나 결혼 2년 만에 노인은 그녀에게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의문스러운 노인네로 바뀌어 있었다. 엄마, 100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결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어요. 속담이고 뭐고 옛말들 중에 틀린 말이 하나 있는 줄 아냐? 그러게 말이에요. 살면 살수록 흘려들었던 옛말이 뼈에 못처럼 박힐 거다. 옛말들이 죄다 뼈에 박혀 피 같은 녹물을 뚝뚝 흘릴 때쯤에야 철이 드는 게지. 혹 아냐?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은 사람이 정말로 있었는지도. 노인네가 수박 한 통, 아니 주먹만한 참외라도 하나 사다 줬어도 이렇게까지 밉진 않겠어요. 친정에서 지내는 내내 그녀는 입덧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의 흉을 뜯는 것으로 풀었다. 그녀가 친정에서 겨우 입덧을 가라앉히고 돌아왔을 때 집은 벽지까지 오리뼈 고는 냄새에 찌들어 있었다. 그릇과 수저, 행주, 수세미까지. 들통에서는 오리뼈가 고와지고 있었고 노인은 방에 틀어박혀 필사를 하느라 내다보지도 않았다. 그녀가 짐을 챙겨 친정에 갈 때만 해도 간디 전기문을 필사하고 있더니 톨스토이 전기문을 필사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노인네가 간디를 알면 얼마나, 톨스토이를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글씨 쓰기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궁색스럽게 밤낮으로 뭘 그렇게 베껴 써대는가. 그러고 보니 노인이 한 권 한 권 필사 중인 전기문들도 길에서 주워온 것이었다. 어느 날 밤 20권 가까이 되는 전기문 전집을 주워와서는 거실에 늘어놓고 걸레로 먼지를 훔쳤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누런 종이장 위로 흰 벌레가 기어다니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노인네가 돌아올 때도 되었는데 오늘은 또 뭘 주워들고 돌아오려나. 여덟 시가 넘었지만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밤 산책을 나간 노인도. 남편은 그렇다 쳐도
노인은 돌아올 때가 지났다. 노인이 집을 나간 지 어느새 1시간도 더 지난 것이다. 남편은 약속한 시간보다 귀가가 늦는 일이 잦았다. 무턱대고 2-3시간 늦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남편은 잉크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의 영업사원이었고 이런저런 술자리가 느닷없이 생기고는 했다. 이틀 전에도 남편은 아무리 늦어도 9시까지는 집에 오겠다고 해놓고 자정이 가까워서야 술에 취해 돌아왔다. 바싹 구워진 고등어를 접시에 옮겨 담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빌라 어느 집인가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등어가 담긴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202호 여자가 돌아왔나. 그녀는 시금치 된장국을 올려놓은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거무스름하게 짓물러진 시금치들이 누런 된장 국물 속에서 혓바닥처럼 날름댔다. 그녀는 시금치를 한 가닥 젓가락으로 건져 입으로 가져갔다. 질식시킬 듯 혀에 감기는 시금치를 겨우 식도로 삼키고 거실 시계를 쳐다보았다. 사실 그녀는 남편과 노인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202호 여자를 기다리기도 했다. 빌라 계단에서 몇 번 얼굴을 마주친 것 말고는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는 그 여자를. 그녀가 그 여자를 기다리는 것은 전날 노인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래층 여자가 내일 저녁에 30만 원을 가져올 거다. 아래층이라면 202호였다. 내가 그 여자한테 3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 돈을 너한테 갚으라고 했다. 저한테요? 내일 저녁에 그 돈을 갚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왜 저한테? 꼭 갚겠다고 했으니. 그래, 꼭. 그 돈을 받거든 너 쓰고 싶은데 써라. 노인은 그리고 산책을 나갔다. 노인네가 202호 여자를 보면 얼마나 받다고 30만 원을 다 빌려주었는가. 그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공돈 30만 원이 생겼다는 생각에 은근슬쩍 기분이 좋았다. 그렇지 않아도 임신한 뒤로 다달이 적자였다. 매달 붙는 보험금에 적금,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다. 지지난달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양수검수를 받는 바람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노인이 무슨 돈이 그렇게나 있어서 202호 여자한테 30만 원을 다 빌려주었는가. 노인이 혹 남편 모르게 숨겨둔 돈이 있는 게 아닐까. 남편이 딱히 그녀 몰래 용돈을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노인은 그럭저럭 잘 지냈다. 하긴 담배를 피우지도 술을 마시지도 않으니 돈 들어갈 데가 별로 없을 것이었다. 놀러 다니는 걸 즐기는 노인도 아니었다. 친구도 별로 없는지 노인이 누구와 전화통화하는 걸 그녀는 본 적이 없었다. 수원에 살고 있는 딸과도 생전 전화통화 한 번 하지 않았다. $30만 원을 덥석 꿔줄 만큼 노인이 평소에 202호 여자와 잘 알고 지냈나? 그러나 노인의 성격으로 봐서 그럴 것 같지 않았다. 며느리인 나한테도 말 한마디 건네는 적이 없는 노인네가 아닌가. 더구나 202호 여자는 직장에 다니는지 낮에는 집에 없었다. 한 빌라에 살고 있다지만 그녀는 202호 여자와 그다지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40대 중후반으로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산다는 것 말고 아는 게 거의 없었다. 하긴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그녀는 어쩐지 노인이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것만 같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의문을 떨고 있는 것만 같다. 노인은 심지어 내가 오리뼈곤 국물을 몰래 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시침을 떼고 있지 않는가. 내가 국자로 국물을 떠 개수대로 흘려버리는 것을 버젓이 목격해 놓고도 그녀는 묘하고 엉뚱하게도 노인이 그 사실을 아들인 남편에게 일러바치지 않는 것이 신경질 나고 견딜 수가 없었다. 노인이 모르는 척 시침을 떼는 것이 어디 그뿐인가. 노인이 먹다 남긴 밥과 국을 죄다 음식 쓰레기통 속에 버린다는 것을, 노인이 벗어놓은 옷까지는 따로 분리해 세탁기에 돌린다는 것을, 노인이 쓰고 난 뒤면 왁스를 듬뿍 뿌려 좌변기를 닦아댄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시침을 떼는 것이다. 그녀는 새삼 노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산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을 상기했다. 잔병치레 없던 노인이 갑작스레 중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살게 된 것이다. 입원해 지내는 동안 빠르게 회복되기는 했지만 노인의 말과 행동은 쓰러지기 전보다 어눌하고 굼떠져 있었다. 그때 남편은
노인이 혼자 살고 있던 빌라를 처분해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고 투자한 지 8개월 만에 거의 날려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펀드가 한창 유행일 때였다. 서둘러 파느라 시세보다 300~400만 원이나 미치고 팔아넘긴 그 빌라는 노인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싫든 좋든 그녀는 노인과 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불현듯 어깨를 흠칫 경직시키면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노인이 등 뒤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서였다. 그녀는 낮잠을 자다가도 버르적 깨어나고는 했다. 노인이 자신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였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기를 돌리다가도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도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다가도 흘끔 그녀에게 그런 버릇이 생긴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노인이 들어와 산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남편은 8시쯤 집에 돌아오겠다고 해놓고는 9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노인과 단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그녀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절 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냐고요? 노인은 그러나 입을 꾹 다문 채 그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노인이 딱히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녀는 낯설고 이상한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딱히 뭐라고 설명할 길 없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은 뒤로 그녀는 절대로 노인과 단둘이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 남편이 늦는 날이면 식탁을 차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노인이 식사를 다 마친 뒤에야 방에서 나와 혼자 식사를 했다. 노인도 혼자 식사하는 것이 편한 듯 식사를 다 마치면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그녀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절대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남편이 어쩌다 일찍 퇴근해 돌아오는 저녁에야 노인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식사했다. 눈에 띄게 호전되긴 했지만 노인은 아직 중풍 환자였다. 오리뼈 국물을 떠먹을 때 숟가락을 쥔 노인의 오른손이 떨리는 것을 그녀는 여러 번 보았다. 오른손이 하도 떨려서 기껏 떠올린 숟가락 안에 오리뼈 국물이 줄줄 옆으로 새는 것도 보았다.
다만 그것을 그녀가 모르는 척할 뿐이었다.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들통에서 오리뼈 국물을 한 국자 떠올리는 것이 노인에는 크고 무거운 벽돌을 한 장 한 장 들어올리는 것만큼 힘에 부치는 일이리라. 그럼에도 그녀는 단 한 번 오리뼈 국물을 떠 노인 앞에 놓아준 적이 없었다. 노인이 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는가. 설마 갓난 아이에다 중풍으로 쓰러진 노인 병수발까지 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이백이호 여자는 왜 돈을 갚으러 오지 않는 것이지? 설마 3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깜빡한 것은 아닐까? 그녀는 30만 원이 노인이 아니라 자신이 꿔준 돈이라도 되는 듯 초조해졌다. 나한테 갚으라고 했으니 내 돈이지, 내 돈. 그녀는 30만 원을 어디에다 쓸지 미리 생각해 두기까지 했다. 태어날 아기의 귀저귀와 옷을 넣어둘 서랍장을 살 생각이었다. 30만 원이면 그럭저럭 쓸만한 서랍장을 살 수 있을 것이었다. 거실 시계는 그새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갈 시간에 혼자서 골목을 헤매고 다닐 노인을 생각하니 그녀는 저절로 미간이 찡그려졌다. 한 달 전쯤 그녀는 미장원에 다녀오다 집 근처 골목을 홀로 걷고 있는 노인을 본 적이 있었다. 하필이면 노인의 뒷모습을.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골목이었다. 대문마다 쓰레기가 쌓여있고 전선줄들이 그물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는. 그날 그녀는 처녀 때부터 길러온 머리카락을 단발로 잘랐다. 머리카락에 반했다고 남편이 말했을 정도로 그녀의 머리카락은 길고 찰랑거렸다. 빗으려는데 구역질이 나도록 머리카락에서 누린내가 났다. 오리뼈 곤 국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참을 수가 없었고 곧장 지갑을 챙겨 들고는 미장원을 찾아갔다. 머리카락이 싹둑싹둑 잘려나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을 빤히 바라보면서 노인을 원망했다. 생각해보면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 오로지 노인 때문만은 머리카락에까지 밴 오리뼈 고는 냄새 때문만은 아닌데도 그랬다. 날이 더워지면서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길고 숫진 머리카락 때문에 갑갑함을 느꼈다. 부른 배 때문에 쪼그려 앉을 수도 없어 머리를 감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전보다 머리카락이 부쩍 많이 빠지는 것 같았다. 미장원에서 나와 그 옆 분식점에서 열무국수를 한 그릇 사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간장에 졸인 우엉 같은 골목을 두 발을 질질 끌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노라도 젖듯 왼팔을 허우적거리면서. 과장되게 휘저어대는 왼팔과 달리 40도 정도 허공으로 들린 오른팔은 의수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노인은 성급히 발을 내딛었고 그녀는 노인이 저러다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두 발을 부단히 엇갈려 내딛는데도 보폭이 짧아서인지 노인의 걸음은 한없이 느렸다. 대여섯 발짝 거리를 두고 천천히 뒤따라가던 그녀는 갑갑함을 느끼다 못해 결국 걸음을 빨리해 못 본 척 노인을 휙 지나쳐버렸다. 골목 끝에 거의 이르러 그녀가 슬쩍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골목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노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노인이 그 골목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디에도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만 같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집에 돌아온 지 20분쯤 지나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선풍기를 주워들고 돌아왔다. 틀림없이 날 봤을 거야. 시아버지인 자신을 생판 모르는 남인 듯 지나쳐가는 날 말이지. 노인네가 속으론 날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을까.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녀는 노인이 산책을 나간 동안 가능하면 집에 있었다. 혹시라도 집 밖에 나갔다가 골목에서 노인과 마주칠까 봐서였다.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를 사기 위해 빌라 계단을 내려가다 도로 올라온 적도 있었다. 그녀는 호박만 잔뜩 썰어놓고 두부를 넣지 않은 된장찌개를 저녁 식탁에 올렸다. 남편과 노인이 돌아오지 않는 동안 자방고등어는 딱딱하게 굳어갔다. 계란말이는 비린내를 풍겼다. 그녀는 밥솥에서 밥을 뜨다가 도로 쏟았다. 밥이 아니라 다른 걸 먹고 싶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부쩍 식욕이 왕성했다. 입덧을 하느라 턱 먹지 못했던 음식을 뒤늦게 보충하려는 듯 그녀의 몸은 끊임없이 먹을 걸 요구했다. 오늘 점심때는 중국 음식점을 찾아가 혼자서 자장면을 다 사먹었다. 노인이 혼자 식탁에 우두커니 앉아 오리뼈 곤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고 있을 시간에 그녀는 기름지고 검은 면을 젓가락으로 건져 먹었다. 그녀는 혹시나 해서 냉장고 안을 살폈다. 며칠 전 먹다가 남긴 비닐봉지에 싸놓은 떡볶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싱크대에서 냄비를 꺼내 봉지 속 떡볶이를 쏟았다. 떡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물을 조금 붓고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뚜껑을 꼭 닫아두었는데도 들통에서 새나오는 김이 자꾸만 그녀의 얼굴을 삼켰다. 언젠가 저놈의 들통을 내다 버리든가 해야지. 오리뼈가 고와지는 동안 가스레인지가 내뿜는, 그리고 우러날 대로 우러난 국물이 내뿜는 열기는 대단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면 집은 가스레인지 위 저 들통이 온종일 뿜어대는 열기로 들끓을 것이다. 더구나 앞뒤로 빌라 건물들이 꽉꽉 들어차 바람이 제대로 들이치지 않는 집이 아닌가. 오리뼈가 아니라 내 뼈가 흐물흐물 녹아내리지는 않으면 다행일걸. 그녀는 기껏 데운 떡볶이를 먹는 둥 마는 둥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며칠 냉장고에 처박아 두어서인지 맛이 나지 않았다. 깜빡했으면 어쩌지? 그렇지만 꼭 갚겠다고 했다지 않았나? 꼭 갚겠다고. 꼭. 그녀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하다 202호에 다녀오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다. 202호 여자가 깜빡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202호까지는 302호인 그녀의 집에서 12계단만 내려가면 되었다. 그녀는 부른 배를 한 손으로 감싸고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다. 발을 잘못 내딛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그녀가 202호를 찾아가는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5차례나 두드렸는데도 안에서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202호 여자는 아무래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의 남편과 딸 또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202호 현관문에서 돌아서서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라디오 독서실 김수의 소설 아무도 오지 않는 밤 성우 윤수라 씨의 낭독으로 감상하셨고요. 아나의 연주로 공감, 행복한 문화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